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박차를 가하고 있죠. 더불어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엊그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 조국 TF 일원인 김용남 전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요즘 엄청 바쁘시죠? 이 TF 활동 때문에. 뭐 이래저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대충 언제쯤 이게 그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 10월 달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10월 말까지 계속 간다? 글쎄 이번 주말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뭐 제가 보기엔 한 번 정도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네. 또 발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뭐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는 그렇죠. 그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10월 중하순까지 되고 그 이후에 또 동시로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10월 달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마무리되는 거는 빨라야 10월 하순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과의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김용남 전 의원께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창도 열어놓겠습니다. 샵 8001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총평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참 논란이 많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말 바꾸기는 정말 블랙 코미디 수준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요? 한 2달 정도 됐나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정의로운 검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장 주면서도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라. 네. 근데 정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적폐 세력으로 몰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네. 이거는 내로남불도 이 정도면 진짜 기네스 기록감입니다. 이건 말 바꾸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엊그제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 헌법 정신에 보면은 이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본다면 검찰 수사는 지금 과잉 수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사정을 그동안 많이 봐줬죠. 오히려 검찰이 그럼요. 처음부터 이 의혹의 핵심은 정경심 교수를 둘러싼 조 장관 일가의 뭐 입시 비리, 사학 운영과 관련한 사학재단 운영과 관련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네. 이건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야 될 곳이 자택이다? 주거지죠. 자택이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현직 법무부 장관 지명자 또 그 이후에 임명이 강행됐습니다만 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 어떤 경우보다도 사실은 수사 속도를 많이 조절을 한 것이죠. 아, 오히려. 네. 자, 그러면 수사 속도 말고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들 그 또 소환 조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아들이 어떤 지원했던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근데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검찰 수사가 고소 고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고소 고발된 것 중에 아들에 대한 고소 고발은 없었는데 검찰이 지금 임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수사의 단서는 고소 고발도 있지만 검찰의 인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범죄 혐의가 보이면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고유정 사건도 그게 무슨 고소 고발이 있어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건 아니잖아요. 혐의가 보이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아들과 관련해서도 서울법대 그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느냐, 뭐 네. 인턴 예정 증명서를 아마 건국 이래로 최초로 받은 사람이 조 장관 아들인 것 같은데 네. 이런 혐의가 눈에 보이는데 이게 입시 부정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안 해요? 그런 수사기관이 어디 있어요, 세계에. 그래요.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그 수사 행보와 관련해서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니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 조국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후보자죠. 후보자가 대국민 간담회를 하니까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가 진행되니까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권의 일정에 맞춰서 수사를 어떤 그 조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사실은 이런저런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하고 네. 또 청문회를 강행을 하고 또 급기야는 장관으로 임명한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그래요? 네. 그런 의혹이 생기기 시작하면 진작에 후보로서 고려를 했다가도 관둬야 되는 거고 네. 후보 지명이 이루어졌다가도 청문회까지 끌고 가지 말고 자진 사퇴를 시키던 지명 철회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아니 이게 범죄 혐의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 조국 장관이 해명이라고 한 얘기가 네. 사실은 다 거짓인 게 밝혀졌잖아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의 대학 입시와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걸 계속 이 절차를 무리하게 끌고 간 쪽이 오히려 책임이 더 큰 것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청구 네. 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의원님께서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 정상적인 심리를 거친다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증거인멸 시도가 그동안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동양대의 정 교수 PC를 은닉한 것도 있고 자택에 있던 컴퓨터 하드를 교체한 것도 있고 네. 또 한투증권의 김모 차장 그동안 정 교수를 도와줬더는 거기다가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네가 어떻게 날 배신하냐 뭐 이렇게 좀 겁을 준 측면도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이런 네. 증거인멸 시도 플러스 그리고 지금 혐의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업무상 횡령배임의 액수가 어느 정도로 영장에 기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10억 이상. 예. 이게 그러면 이제 법률적으로는 특정 경제범죄 처벌법 위반이 되거든요. 액수가 5억 원이 넘어가면요.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동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또 들어가겠습니다만 네. 영장에 기재될 범죄 사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시도에 비추어서는 통상의 예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단서를 정상적인 심리가 이루어진다면이라는 이제 네.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영장 전담 판사가 비정상적으로 심리할 여지,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경계를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혹시? 그게 금년 2월에 법관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처음에 인사안을 보고 잘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법원에 있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분들 대답이 예상외로 법원에 왜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예,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데 그 출신들이 주로 서울 고등법원하고 서울 쪽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재경 법원에 영장 전담에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물론 지금 그거는 그 인권법연구회가 소속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대충 알죠. 누가 누군지를. 그 판사들 얘기가 그래서 이게 의외로 그 전에 판사들이 선호하던 네. 보직은 많이 그 사람들이 안 갔고 고등법원하고 영장 판사로 많이 갔다고 했는데 단적인 예가 작년 연말에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네네네. 그 기각 사유는 사실 이 법관이 썼다고 생각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건 무슨 정치 선언문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 법원의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제 알릴레오를 통해서 네. 엊그제 이제 그 이야기했던 게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본다. 근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검찰 쪽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지실 건가요? 그거부터 네. 문 대통령하고 친한 유시민 전 의원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봐도 가장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경제 공동체, 이익 공동체는 부부잖아요. 네네. 그럼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구속이 됐다. 그것도 아주 중한 범죄 혐의로. 네. 그러면 그토록 국민들이 또 야당이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던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면? 그 유 이사장의 이제 발언의 취지는 이런 것 아닐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전에 어떤 이제 중요 사건의 중요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을 경우에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이로써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그다음에 검찰이 좀 부실하게 수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가 따라붙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이전의 경험에 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수사를 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검찰이 부실하게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할 여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그게 정상적인 법조인이 이해할 수 없는 기각 사유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윤 총장이 책임을 져라? 그러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당시에 영장이 2번이 기각됐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3번째 만에 발부가 됐었죠. 그러면 첫 번째 기각됐을 때 그 기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수사 책임자가 뭐 옷을 벗던지 뭐 했어야 되나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첫 번째 영장이 만에 하나 기각되더라도 네. 재청구하거나 제재 청구해서 발부되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는 누가 책임지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원님의 말씀을 좀 중간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경우라면 네. 그거는 성향이 의심스러운 영장 전담 판사의 정치적 고려의 결과이지 정상적인 심리가 된다면 기각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당연히 발부될 사유가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미 구속 사유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자,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 과하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했어야 될 곳이에요. 사실은 그곳이. 네, 근데 그 집에 있는 그 컴퓨터 하드에서 서울법대의 공인법 인권법센터 뭐 인턴 주면서 파일도 나오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동안 시간을 너무 좀 끈 측면이 있죠. 가장 그러면- 먼저 들어갔어야지 거기. 자, 알겠습니다. 11시간 걸린 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 검찰에서 이제 그 출입기자들한테 뭔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경위 설명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또 나왔던 이야기가 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딱 규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또 나온 보도는 그게 아니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글쎄 구속영장을 제가 보진 못했는데 네. 피의자를 조국 장관을 포함시켰던 네. 아니면 피의자를 정경심 교수로 적시했던 결국엔 뭐 두 분이 같은 집에 살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죠. 피의자의 정경심 교수만 들어 있었더라도 네. 그 정 교수가 사는 집이 그 집인데요. 뭐. 네. 아무튼 이제 오늘 한국일보가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네. 그 피의자 조국이라고 적시된 것 아니다. 구속영장 어떤 그 확인한 결과 이런 보도가 좀 나와서 한번 좀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피의자 조국으로 적시해도 되는데 되게 참 신중하게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피의 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이 또 거세기도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거야말로 진짜 내로남불이죠. 사실은 피사실 공표를 이용해서 소위 지난 정권의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매장을 시켜놓고 수사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뭐 너무나도 많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했었죠. 근데 네. 네. 지금 조국 장관 관련된 이 수사는 음흠. 그 전에 이루어진 수사와는 달리 수사 보안이 너무 잘 지켜지고 있어요. 네. 이게 검찰발 기사가 옛날보다 양이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 관련 뉴스가 지금 뭐 10만 건이나 몇십만 건이나 이런 뭔가 그 지적도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정확한 검찰발 소스에 의한 게 아니고 네. 취재의 결과물이 대부분이잖아요. 기사는 사실은 소스를 가지고 쓰는 게 기사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상당 부분이 소설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소설이요? 아니 근데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잖아요. 전부 뭐 사모펀드도 처음에 제가 이게 불법적 우회상장이다라고 8월 하순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다 긴가민가 했는데 네. 지금 밝혀지는 거 보니까 다 그
웰스 CNT하고 WFM의 우회 상장을 노리고 돈이 들어간 게 다 밝혀지고 있는데요. 아, 이왕 얘기 나온 게 그것 좀 마저 여쭙고 검찰 수사 평가를 좀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해서 네. 그 엊그저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오히려 익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그러니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의원님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거죠.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익성이라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택도 없는 소리죠.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예. 돈 흐름을 보면 누가 주인인지 알아요. 지금 익성이 코링크 쪽에서 돈을 가져간 게 있나요? 나온 게 없죠. 코링크에서 지금 오히려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 정광보 씨가 고문료라는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꼬박꼬박 매달 800만 원씩 받아갔잖아요. 그건 그 보도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횡령한 돈 중에서 10억이 익성으로 흘러갔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익성은 그 돈 받은 적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도 좀 의아한 게 익성이 그 매출도 꽤 되고 이른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네.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건네주기 위해서 조범동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10억 3천만 원을 소위 돈 사탁을 해서 네. 그걸 건네줬다? 네. 아니 사업하는 분들은 그 정도 능력은 돼요. 10억 정도는 조달할 수 있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거를 뭐 굳이 수표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꼭 자기 명의 계좌나 자기 업체 계좌에 바로 집어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걸 네. 굳이 번거롭게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명동 사채시장에서 돈 세탁을 해서 건너 받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익성 쪽에서는 그 돈 받은 적 없다고 하고 있고 제가 봐도 돈 세탁까지 해서 받는 사람은 네. 적어도 사업하는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난주에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녹취록을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 그러니까 녹취록에 나온다라는 건데 그 익성의 부사장인가가 그 조범돈 씨에게 한 이야기 회장님한테 보고했고 회장님이 구도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거 보셨죠? 예, 의원님. 예. 한겨레 보도.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설립부터 익성이 주도했다는 정황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이 따라붙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익성이 코링크의 경영을 좌지우지했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조범동이 좌지우지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코링크를 둘러싼 또 코링크에서 결성한 펀드까지 포함하면 네. 조국 부부가 이쪽에 집어넣은 돈이 지금 30억 원이 훨씬 넘어요. 왜냐하면 조범동의 부인인 이은경이 그 WFM의 주식을 장외 거래로 산 것까지 11억 원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것까지 따지면 코링크와 뭐 블루펀드 그리고 WFM 다 관련돼 있는 구도입니다만 네. 여기에 들어간 조 장관 일가의 돈이 30억 원이 훨씬 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코링크에서 그거 흔히 쓰는 수법이잖아요. 회사 돈 빼먹는 거, 컨설팅 비용, 고문료. 그 양반이 무슨 컨설팅을 할, 경영 컨설팅할 능력이 돼요? 정광보 씨가 그렇게 그런 보신 거고. 명목으로 매달 세후로 그것도 세금 제하고 매달 8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갔으면 그쪽이 주인인 것이고 아마도 이 계좌 열어보면 정광보 씨의 계좌에 800만 원씩 매달 꽂혔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인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현금이 흘러간 것은 뭐 미루어 짐작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김종민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제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서 그러니까 추가로 요 점만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펀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코링크가 정경심 교수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조범동 씨에게 정경심 교수가 빌려줬던 5억.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경심 교수가 동생한테 빌려줬던 3억. 거기다가 이제 그 남매들이 이제 공동 소유한 빌딩에서 담보로 잡아서 2억 해가지고 갔던 건데 결국은 이게 차명 투자 아니냐, 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 아니냐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었던 예. 건데 김종민 의원은 이것이 전부 다 나중에 상환이 됐고 차용증까지 썼고 그리고 나중에 상환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차명 투자일 수 있느냐 이 점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전에도 그 뇌물 수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검사 출신이십니다. 예, 참고로 김영남 뇌물 장관님은. 그 네. 혐의가 불거지면 뇌물 받은 사람이 나 뇌물 받았다고 하는 적 한 번도 없고 준 사람이 뇌물로 줬다고 하는 적 없어요. 처음엔 다 빌려주고
빌린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차용증도 다 나옵니다. 근데 네, 네. 문제는 정말로 순수한 차용금이면 네. 그 돈이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돈을 빌렸던 사람 계좌에서 돈이 갚아져야지 어떻게 그게 건너 뭐 이게 펀드 통해서 투자한 회사 쪽에서 나온 돈으로 건너서 이게 갚아져요. 네. 그런 차용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제 그 정도로만, 그러니까 입장을 대비하는 정도로만 만족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로 시민수님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도 좀 탈탈 털어서 수사하지. 이러면 누가 장관하나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근데 털어서 이렇게 많이 의혹 나오는 장관은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튜브로 박정혜님 같은 경우는 검사 40명이 웬 말이냐. 다시 말해서 어떤 제기된 의혹에 비해서 너무 그러니까 많이 투입해서 과잉 수사 아니냐 이런 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관련 의혹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유라 입시 부정 사건 때의 그 입시 부정이 한 몫이고 네. 그것도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자녀가 다 지금 비리 의혹이 있고요. 또 웅동 학원과 관련한 사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이 보통 은행 기록이 10년이 보관되는데 20년 전 얘기라 이게 수사하기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꼭 큰 몫이고 네.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정말 저도 계속 추적하고 있지만 10,000개짜리 퍼즐이에요. 관련 회사가 너무 많고 자금 흐름을 막 섞어 나갔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40명이 뭐 많다 그러면 많지만 이 혐의 내용에 비해서 과도한 숫자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또 시간이 벌써 다가가고 유시민 이사장 얘기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1분 30초밖에 없어서 짧게 두 개만 여쭙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지금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또 다시 어떤 그 이제 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이제 그 입장차가 확연한데 네.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합의가 안 되면 채택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증인은 여야 국정감사 합의로 파행으로 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조국 관련한 증인은 한 명도 채택을 못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도 사실은 뭐 줄여서 마지막에 12명을 한국당에서 요구했는데 네. 결국엔 증인 딱 한 명 나왔잖아요. 네. 웅동 학원과 관련해서 이사로 계시던 분 한 명 딱 나오고 중요 증인은 한 명도 안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청문회가 맹탕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국정감사도 맹탕 국감을 안 만들려면 증인 채택에 좀 합의를 해줘야죠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건데요. 김종민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구속된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러면 조국 장관은 사퇴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바가 있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진작에 사퇴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아니 경제 공동체인 부인이 구속됐는데 남편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한다? 아유, 그게 정상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그건 비정상 국가도 한참 비정상 국가지.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빨리 가죠, 의원님? 그러게 말이에요. 네, 나중에 추가 인터뷰를 좀 기약을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